오늘 미국장 상승했습니다. 1% 나스닥 2% 넘게 올랐고 다른 또 아시아, 유럽 다 좋았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유가가 100달러를 두고 공방을 치고 있고요. 금값은 세차게 내려간 뒤에 머리를 잘 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가격도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 때문에 유가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있는 패턴,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요 뉴스 보면 그냥 이거예요. 일자리 데이터 괜찮았다. 이른 아침에 열심히 출근하시는 남들이 일어날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일자리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한 20만 건 언저리인데, 이거는 경기 확장 면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패턴의 숫자 정도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직은 괜찮은 상황을 잘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잡것인데, 해고와 관련된 데이터거든요. 이거 한 2만 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는데, 2만 건은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왜 낮다고 말씀드리냐면, 좀 확장해보면, 이 경기 확장 국면에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해고들이 일어나요. 4만 건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고도 그렇게 특별히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기사 중심으로 오늘 좀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 이게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느냐라고 하는 건 아직은 판단하기가 모호한 게, S&P 500 지수를 한번 보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0.75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아래로 세차게 내리꽂았거든요. 반등을 한번 시도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이 정도는 뚫고 올라가야 추세가 다시 살아나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만할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실제로 경제 지표가 바뀌어야 이게 잘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팩토리 오더나 혹은 내구재 주문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잘 나왔던 거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경제 지표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시장에서 주식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로 탄력을 받았다고 방심을 하면 안 되고, 포지션을 현금 확대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슨 총리 나왔는데, 존슨 총리가 코로나 난리칠 때 와인 잔치 했다고 그랬죠. 난리 쳤다고. 사퇴한다고 나와가지고 존슨 총리가 막 도배질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일단은 통화 정책은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번 달에도 역시 가차없이 통화 정책을 할 거예요. 0.75 당연히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8월 달에 없습니다. 연준회의가 9월 달에 있거든요. 그 시기에 연준으로부터 이탈해서 좀 주식시장이 경제지표가 맞물려서 올라가는 그런 정도를 기대하는 게 가장 긍정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팬데믹 얘기 지표, WHO 지표를 보여드리고 조금씩 올라간다고 유럽 쪽에 보여드렸는데, 휴가 가면서 요새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잘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도 아직까지 착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유럽, 서방 사람들은 마스크를 그렇게 잘 쓰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여름은 이렇게 상황으로 좀 마무리될 수가 있어도,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악재들이 많아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악재를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차입비용 증가, 그리고 꾸물꾸물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꾸물꾸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다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가격이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경매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가격이 점점점 낙찰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경매에 참여하는 인구들이 좀 줄어든다, 부동산이 식었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도 중국은 뭐 주택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도 정점을 향한 그런 시그널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반기 이전에 꺾일지 어떨지 미국 상황 좀 봐야 되겠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홈에코티론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일 특판 뭐 여기 보면 뭐 이미 침체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다 나오고 있죠. 그 와중에 뭐 JP모건 같은 경우 하반기에 급등할 거다,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주택시장은 충격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늦어도 가을께까지 주식시장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가을께까지 상황이 좋은 부분, 여기 보면 뭐 기술주가 바다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과도에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상승했느냐, 저는 과도하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트리거가 없이는 추가적으로 내려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일단 한번 들렸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는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런 기사들이, 특이한 기사들이 두 개가 나왔는데,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홍정수 기자께서 올리셨고, 임대료 급등에 취약계층이 주거나로 난리를 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사 나와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김창환 기자께서 7월 8일 올린 건데, 부자 동네는 북조이고 중산층은 밀려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극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중산층이 일부가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답니다. 밑에 보면 이 빈곤층과 부유층 밀집지역의 인구가 중과치세다. 빈곤층과 부유층 나눠져 있죠. 중산층이 없죠. 얇아진 중산층, 집값이 2배로 올라서 교외로 이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뽑히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 부동산을 공공재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공공재가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부유층 말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거주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경기 수축을 야기하기도, 경기 침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값은 반드시 컨트롤을 해야 되고, 특히 아시아 지역은 더더욱 그런 게, 집에 대한 소유 욕구가 강해서 서방보다는 더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잘 해야 되고, 제가 강의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80%다 90%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스타트한 1991년도 그 언저리에 대규모로 폭락하고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못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조합된 거긴 합니다. 뭐 토지 시장하고 오피스 시장이, 우리나라는 주택 시장이지만 그쪽에서 그 버블이 만들어지면서 기업이 참여가 많이 됐다는 건, 물론 뭐 주택 시장도 그때 따라서 버블이었고, 그리고 그 뒤에 그 부실을 청산하지 않고 은행을 끌고 갔던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주된 원인, 급격한 붕괴를 초래한 원인은 LTV가 100% 넘게 제공해줘서 그런 거거든요. LTV가 80%만 제공을 해줘도 은행에서 거기에 담보를 잡을 때 120%를 잡기 때문에 96% 정도까지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4%만 내려도, 4% 이상만 내리면 담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70% 정도 LTV를 유지하면 120%를 잡아도 84거든요. 그러면 16%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70% 이상 올리는 건 80% 정도에 육박시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극화. 소비에도 양극화가 되어 있죠. 경향신문의 김유진 기자께서 7월 7일날 올렸는데, 저소득층은 스팸 살 때 고소득층은 고급 수제를 찾는답니다. 이게 한 업체에서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가지고 두 개가 다 잘 팔린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그래서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양극화 극단으로 나눠져 있어서 움직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사나 이런 보도들은 안 나오지만,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 초반에 시장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을 때, 바닥으로 곤두박질했다가 반등하고 다시 흔들리거나 이런 걸 할 때, 젊은 세대들이 쌍끌이로 들어왔거든요.
그거는 그 비트코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밈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상당히 돈을 벌었겠지만 대다수는 지금 굉장히 많은 손실을 벌고 아마 투자 시장에서 물러났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사라졌다고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헤매는 가장 주된 이유는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막 반등을 계속 치고 올라왔잖아요. 물론 그건 뭐 연준이 커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요소가 로빈훗, 동학개미 이런 쪽에서 등장하면서 시장을 밀어올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요소들이 전부 사라졌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충격을 받고 이제 시장에서 물러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유로화 가치 20년 최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연합뉴스 기사 현해란 기자께서 7월 6일날 올리셨는데 이거는 유로화 가치뿐만 아니에요. 이거 환율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와 유로화는 거의 비슷한 수준 통화 가치가 하락했고 일본은 훨씬 더 많은 폭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자본이 이탈하면서 최근 변동성 때문에 그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9월 18일 날 뭔가 요거 지준 예치금하고 그다음에 예금 빌려주는 그거 지준 예치금 조정했네요. 그거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는 아예 조정을 안 한 지가 2015년, 2016년 이후에 한 번 기준금리를 올린 적이 없어요. 연준은 보시면 기준금리를 3월 달에 0.2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0.5 올리고 0.75 올리고 지금 기준금리 1.75인데 이 중앙은행하고 20이하고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 통화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7월, 5월 요번 달 빠르면 늦으면 9월달 이 정도에 통화 정책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되게 되면 유로화 가치의 하락도 방향을 전환하거나 멈출 겁니다. 지금 유가가 100달러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경기 수축 얘기 때문에 그런 액션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연합뉴스 기사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죠. 차병석 기자께서 7월 7일 날 100달러 밑으로 연말에 65달러까지 전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100%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이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러시아 가스피 송유관 가동을 잠정 중단했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건 천연가스고요. 이거는 석유입니다. 송유관. 그래서 지금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 그 석유 수출 보험 미가입시키는 걸 40에서 60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기사를 봤는데 그게 정말 그런 상황이 시도될 때 러시아가 석유를 아예 수출을 안 하거나 중단 가동 지금처럼 공급을 안 하겠다고 오히려 반대로 역습을 하면 유가가 3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래서 항상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일하게 기대를 하는 게 가능할지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가능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극단적인 행위를 할지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계속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미 본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데일리 기사의 김정남 기자께서 7월 6일날 물가 폭등 고통으로 바이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방 세계가 제재를 멈추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레이 달리오가 경기는 어떻게 순환하는가? 예전에 그 경기 순환과 관련된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최근에 올린 동영상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예. 이거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 강대국의 그 소멸과 신생 강대국의 등장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예, 지금 현재는 미국 강대국이 약간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원래는 중국이 대두되는데 정상적으로 중국이 개방 공산주의 국가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패턴에서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자기 원래는 이제 세 군데의 주요 핵심 세력들이 순환하면서 공산당의 그 권력을 쟁취했었는데 그거를 깨버렸죠. 그래서 세력 경쟁 구도에 있는 세력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1인 독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발톱을 드러내고 전 세계 뭐 1대1로 얘기하고 국방 늘리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흐름의 변화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보시면. 근데 그 와중에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방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삼아 한번 보시라고 이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서방의 액션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다. 정치 세력에서. 그거는 이제 그 민주당이 공화당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만약에 차후 정권 이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냉전 부분은 계속 끌고 갈 것 같고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세력 약화 그거는 지속적으로 추구를 할 것 같고 여기에 만약에 중국이 좀 한 발 더 세게 나오면 이거 참 그 서방과 중국 러시아 간의 이 치열한 전쟁이 좀 더 세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동영상입니다. 이 잘못된 동영상이 아니고 큰 흐름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도록 정리를 잘 해놓으셨거든요.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